이 총선과는 무관하게 이제 최근에 이제 곧 노동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주요 노동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 총선이 미치는 영향들도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 크게 가장 큰 세 가지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한 판결이 지금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원래 2013년도에 정기상여금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정의에 대해서 이미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었던 부분이 보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러니까 재직자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이미 2013년도 전원합의체에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도에, 그러니까 불과 5년 만에 기존의 전원합의체와는 다른 취지의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세아베스틸 사건이고요.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조건이 부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재직자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지급 조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재직자 조건을 이유로 해서 기존에 이미 제공한, 그러니까 퇴직하기 직전까지 제공한 이 근로에 대해서도 재직자 조건을 이유로 해서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재직자 조건은 무효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재직자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라는 2018년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다수의 하급심 판결은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판결보다 상당히 더 많은 다수의 하급심 판결들은 재직자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다수의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2018년도 세아베스틸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2019년도 1월에 접수가 되었고요. 2024년도 한 5년 만에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기일이 지정이 되어서 심리기일을 열었고 2차 심리기일이 4월 17일에 열리게 됩니다. 수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열리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주심 대법관이 노정희 대법관이신데 이제 9월에 보면 우리가 볼 때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법관께서 또 김선수 대법관이 퇴임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 전합 판결을 선고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서 이것을 이제 밀어붙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과들은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해야 될 판결 중에 하나는 재직자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이 과연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지. 그래서 2013년도에도 아시겠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제 통상임금 소송이 정말 본물 터지듯이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됐었고요. 아마 이 판결이 선고가 돼서 만약에 재직자 조건이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다라는 판결이 선고가 된다면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또 잠재되어 있던 이 소송들은 다시 제기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앞서 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원청의 단체 교섭 상대방입니다. 이거는 2010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단체 교섭과 관련된 게 아니고 지배 개입과 관련된 부당 노동행위에서 원청, 그러니까 원래 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사용주인 원래 근로자 사용주 말고 그 사용주의 원청 회사가 이 하청 노조에 대해서 지배 개입을 했을 때에 이 원청이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2010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청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라는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이 바로 현대중공업 판결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 2018년도에도 똑같은 현대중공업에서 이제는 하청 노조가 지배 개입이 아니라 원청을 상대로 해서, 원청이 현대중공업인데 원청을 상대로 해서 단체 교섭을 하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나는 너희들의 사용자가 아니니까 이 단체 교섭은 응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부당노동행위다. 왜 단체 교섭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들어왔고, 여기 이 판결에서 서울 부산고등법원은 2018년도에 기존의 대법원 다수의 판결처럼 단체 교섭의 사용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묵시적 근로관계 혹은 개별적 근로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에 대한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는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택배노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CJ 대한통운의 하청인 집배점주 소속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하청노조입니다. 택배노조가 자신들의 사용자인 집배점주가 아닌 원청인 CJ 대한통운을 상대로 해서 단체교섭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자 이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은 교섭 상대방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노위에서 이것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열면서 이 2010년도 전합 판결에서 판단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원청이 만약에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배 결정할 수 있다라면 원청 역시도 단체 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결정을 중노위가 열었고, 이 중노위 결정이 행정법원으로 올라갔고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CJ 대한통운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원청도 단체교섭의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부산고등법원의 판결하고 요번에 올해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동일한 쟁점인데 다른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2018년도에 선고된 부산고등법원 판결, 현대중업 판결이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있고, 이 역시도 2018년도에 접수가 되었는데 올해 불과 얼마 전 3월 21일에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주심 오경미 대법관께서 김선수 대법관 퇴임 전에 이 판결을 선고하고자 이제 이 사건을 빨리 진행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수의 의견, 다수의 판결들은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 교섭의 사용자는 될 수 없다라는 견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하고 단체 교섭 거부 혜택의 부당노동행위는 그 행위 태양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뭔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서 지배 개입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데, 반대로 단체교섭 거부 혜택의 부당노동행위는 뭔가를 해야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고, 반대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소극적 의무를 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청노조가 만약에 단체교섭 요구를 원청에게 하게 되면 원청은 스스로가 판단해서 우리가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해서 지위에 있다라고 판단하면 단체교섭에 응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판단을 법원에서 가서 판단을 해봤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그러니까 부작위범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성요건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학계에서는 이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이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 혜택의 사용자성이 인정이 되게 되면 노조법에 정의되어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판결에서도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청노조가 단체교섭 요구를 하게 되면 원청에서는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 그러면 교섭이 들어왔다는 공시를 해야 되고, 그럼 원청의 노조하고 하청노조가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합에서 이 판결이 원청의 단체교섭 사용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극도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도 주목할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판결이 이제 사기업의 경영성과급, 집단적 성과급이 과연 임금에 해당되는지, 앞서 첫 번째 설명드린 것은 그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부분이고, 이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은
평균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근데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이 2018년도에 다수의 판결에서는 공기업의 집단적 성과급, 그러니까 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금성이 인정된다라고 판결이 되었고,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하급심에서 굉장히 엇갈리는 판결이 많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삼성전자 사건인데, 같은 날 근로자들이 이제 하나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하나는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달리 이 사건이 진행이 되다가 같은 날 선고가 됐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해당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날 수원고등법원에서는 똑같은 사안인데 이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업 개별마다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관련 임금 규정에서 어떻게 그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급 관행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달리 판단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대법원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따라서 유사한 판결이 계속 나올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 판결도 주목해야 될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총선 이후의 노동시장은 사실은 앞선 시간에 대부분 말씀하신 건데요. 노란봉투법, 아까 말씀드린 이 노란봉투법은 어떤 노동조합의 불법 쟁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항 때문에 사실은 그 법안에 대해서 제목으로 붙은 게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그 법의 파급 효과는 노동조합의 어떤 불법 쟁행에 대한 선배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크게 사실은 영향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사용자성을 확대한 조항, 2조에서 사용자성을 확대한 게 상당히 시장에 파급 효과를 미쳐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원청의 단체교섭 사용자성 확대와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원청은 단체교섭,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 응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만약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입법에서 다시 한번 야당 주도로 해서 이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된다면 기존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이 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놨기 때문에 전합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 법안에 따라서 다시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 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올해 폐기되었던 이 입법안에는 사용자성을 확대하기만 했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섭창구 단일화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무런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내용에 그냥 사용자 개념만 확대를 해놓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청노조가 교섭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혼란들이 예상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과연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재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높은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이제 발의가 됐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시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다수의 야당이 이제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당 주도의 혹은 행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한 노동개혁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통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혹은 근로감독을 통해서 원하는 바들을 이루어내는 것들은 여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지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 조항들이 꽤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겠다라는 것들은 야당의 어떤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의 확대 가능성들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은 앞서 정재용 고문이 말씀하셨으니까 통과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는 것들도 야당의 어떤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마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포괄임금제가 인정이 되어 오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인정이 되어 오는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만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법에서 아예 어떤 연장근로 수당들을 다 포괄해서 하는 어떤 임금 체계들은 무효로 한다든지 아예 포괄임금제를 무효로 한다든지 이런 명시적인 어떤 입법안을 통해서 포괄임금제가 폐지가 될 건데 이거를 위해서는 입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정 후보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노총에서 입법 청원을 통해서 이미 정년을 고령자 고용법상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이 입법안이 한노위에 회부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정년이 연장된다는 것은 입법을 통해서 아예 정년이 연장되든 혹은 재고용을 하든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고용이 확대될 부분은 명시적이란 부분들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임금 피크제와 관련해서 아직도 굉장히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에 따라서 임금 피크제가 무효도 나오고 유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 소송은 사실은 2016년도에 고령자 고용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년을 60세로 확대하는 그 입법안과 관련해서 그 직전에 사기업들이 대체로 이제 정년을 그 법안에 맞춰서 60세로 연장을 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그 결과에 따른 소송들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방식이든 실질적이든 혹은 입법에 의해서 정년이 연장이 될 거라면 이제 회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 임금 피크제는 과거에 2016년도 개정에 의해서 도입했었던 그 임금 피크제를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앞으로 정년이 연장될 걸 전제로 해서 현재의 임금 피크제도 유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현재 기업들에서는 정년이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앞으로도 유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